안녕하세요. 올해 30대 되는 여자고요. 남친과는 동갑입니다. 2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에 장거리 연애고 저는 개인 사업 중인데 이번에 완전 불황의 직격탄을 맞았어요. 속상하지만 결혼하게 되면 안 그래도 남자친구 쪽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하기로 했어서 부모님께도 제가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몸도 약해져서 결혼하고 나서는 전업하기를 원하셨고 남친도 연애 중에 결혼하자고 조르면서 전업 얘기를 했었어요. 모아둔 돈도 제 나이에 비해 많이 모았다고 생각하고 부모님 자산도 꽤 됩니다. 부모님은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은 서울 6억 원대 아파트와 지방의 3억 원대 아파트, 그리고 제가 모은 돈 1억 2천만 원, 6년 뒤 보험 만기 적금 7천만 원. 이건 말을 안 했어요. 이 돈만 하더라도 제가 가져가는 게 10억이 넘습니다. 결혼하면 매달 부모님께서 용돈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원래도 주셨었는데 사업하면서 일도 바쁘고 쓸 일이 별로 없어서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아버지도 사업은 크게 하셔서 돈 걱정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지금 연봉 4,500만 원 정도 내년에 승진하고 신혼집은 저희 서울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남친 부모님께서 결혼하면 3억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공무원이시고 노후 걱정은 없습니다. 결혼하면 감사하게도 빚 없이 시작하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일 시작하고 운 좋게 잘 되긴 했지만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엄마도 맞벌이를 안 하셨고 그런 걸 봐오고 자라다 보니 부모님도 새언니도 조카 낳고 바로 쭉 전업주부로 있어서 더 좋아하셨고 저도 결혼할 때 맞벌이 하지 말자고 많이 지원해 주시는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결혼 후에 아기도 낳고 하니 전업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남친의 말이 바뀌네요. 이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제가 하던 일 쪽으로 회사를 다니다가 알바를 다니던 뭐라도 해야 한다면서 게을러진다며 그래서 말싸움으로 번졌는데 저보고 이기적이래요. 맞벌이 안 할 정도는 아니라며 뭐가 이기적이라는 건지 쓰다 보니 열받네요. 그동안 성실하고 착한 마음씨에 반해서 만났고 이른 나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남친이 너무 결혼을 원했기에 결혼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기적인 건지 싸움이 커져서 치사하지만 조목조목 다 따졌어요. 뭐가 이기적이고 뭐가 게으르다는 건지 모르겠어. 솔직히 결혼할 여건이 안 되어서 일하는 여자들 많은 거고, 일하는 게 적성에 맞는 사람도 있는 거고,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건데, 내가 여지껏 열심히 일해서 좀 쉬고 싶은 거지. 경제적인 건 연봉 3,500만 원 받아서 다 저축할 수는 없을 텐데. 내 경우는 그거 고스란히 가져오는 걸로 계산해도 20년 동안 연금 탈 거 미리 목돈으로 가져오는 거야. 근데 힘들어서 쉬겠다는 걸 갖고 뭐가 이기적이야? 그럼 나도 너랑 똑같이 살아야겠어? 지방의 작은 아파트에서 월세 나오고 부모님이 용돈 주시면 웬만한 여자들 평균 이상 매달 나오는데 내가 전업하면서 일 안 하는 게 무조건 싫다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일 안 하면 경력 단절되고 여자들 우울증 온다고 하니까 그게 걱정돼서 그런 거야.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러면서 3억씩만 합쳐서 결혼하는 건 싫다고 하네요. 30살 나이에 남친이 3억뿐이 없어서 그렇게 시작하는 건데 갑자기 자산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또 싫은 모양이네요. 저희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겨우 30살인데 굳이 10억이나 들고 갔는데 결혼해서 눈치 받을 필요 있냐고요. 네, 맞아요. 남친과 결혼을 하면 바리바리 싸들고 가도 구박받고 눈치 받을 것 같더라고. 이 결혼 다시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한 상태네요. 갑자기 안달이 났는지 너가 쉬고 싶으면 결혼하고 쉬라고 하고 안절부절 전화통에 불라고 저희 집에 막 찾아오고 하는데 이미 저희 집에서는 빈정이 많이 상한 상태이고 저런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 결혼을 그냥 진행한다면 결혼하고 나서도 마음고생이 심하겠죠. 아무리 결혼하고 나서 금전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보탠다고 하더라도 제가 밖에 나가서 월급 받아오지 않는 이상 절 시중 취급할 것 같아요. 저와 저희 집에서는 이 결혼은 안 하는 걸로 마음먹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집을 팔 정도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니 가져가도 안 가져가도 맞벌이 하라는 건가요? 그럼 그냥 안 받고 부모님 노예 쓰시라고 양보할 테니 처음부터 시작하자라고 말해봐요.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조건이에요. 남자가 분수를 모르니까요. 그냥 결혼하지 마요. 결혼 전부터 말 바뀌고 결혼해서도 집해 가고 모아둔 돈 많이 가져가고 부모님께 용돈 받고 하면서 결혼하는데 저런 취급 받고 싶어요? 처음에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부잣집 딸이 매달 용돈도 받는데 전업을 할 정도가 아니냐라기보다는 나 자기랑 이 결혼 안 되겠다 하고 맞벌이 하자고 해도 사는 내내 본인이 회사 다니는데 너는 집에서 노는 것 같아 배 아파할 거고 아기 낳으면 넌 집에서 노니까 아기랑 집안일 다 하면서 일부러 집에 관련된 일도 안 할 것 같네요. 그런 거 보면 자기는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냐고요? 아니요, 저런 사람은 여자 남자를 떠나서도 안 되는걸요. 남자 집은 걱정 없으나 그게 끝이 아니죠. 여자 집 30살에 딸에게 현재 해주는 걸로 보아서 엄청난데 남자는 회사원 인생을 평생 안 쓰고도 바로 지금 현재 여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못 따라가요. 그리고 용돈도 주는 귀한 집 딸이라면 나중에 지원을 해주면 더 해주시겠죠. 그럼 그냥 남자가 조용히 입 닫고 결혼을 했으면 남들보다 누리고 살았을 텐데 괜한 소리를 해서 망한 것 같네요. 남자친구는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자기 엄마가 자기 혼자 외벌이 하는 것이라 할 거고 우리 맞벌이 해야 된다 해서 그냥 갖다 버렸어요. 걔랑 저랑 6살 차이였는데 모아놓은 돈 보니까 비슷했고 심지어 저는 집도 있거든요. 나중에 아이 낳으면 어쩌냐니까 다시 취업하면 된다고 아주 쉽게 말하길래 기혼 여성, 경력 단절 여성이 재취업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세상 좀 들여다보라고 해줬어요. 세상에 정상인도 많은데 저런 비정상인과 결혼하지 말아요. 우리 부모님의 귀한 딸이 지금만 봐도 상위 1%인데 왜 굳이 조건도 딸리는 남자한테 아까운 나이에 시작하려고 하는 건지. 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요. 정말 안타깝네요. 딱 봐도 졸업 후에 바로 개인 사업을 했고 아버지가 크게 사업체를 하고 시집도 안 간 딸에게 저 정도 물려줬다는 것은 집안이 엄청난 자산가라는 건데 30살에 졸업 후에 아버지 사업까지 유지하는 것도 능력이고 경제관념도 조건도 스펙 좋은 여자인데 외모는 어떠신지 몰라도 평범한 회사원. 그것도 결혼할 때 되니 말 바꾸는 저런 남자한테 굳이 제가 님이라면 비슷한 집안 더 좋은 스펙 만나서 결혼할 것 같아요. 돈이 많은데 좀 게으르면 안 되나? 그 재산으로 웬만한 직장인 월급 수준은 월세를 받을 수 없는 건 아시죠? 돈도 갖고 싶고 편하게 있는 것은 못 보겠고 일로 계속 눈치 줄 사람 같네요.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면서 돈 싸들고 갈 필요 있나요? 부모님이 여유 있으신 것 같은데 그냥 부모님 그늘에 살아요. 남친 지역으로 지역까지 옮기면 구박받을 때 진짜 죽고 싶을 거예요. 남친 부모님이 님 전업 마음에 안 든다고 했을 텐데 공무원이니 주변에 워킹맘으로 끝까지 이런 사람밖에 못 받겠죠. 결혼하면 그쪽 눈치도 받을 것이고 님이라는 대신 남친이 해오는 만큼만 딱 가져가고 남은 돈은 부모님께 드리고 온다고 해보세요. 월급이 300을 위해 수억을 버리는 꼴이라니 또 말릴 거예요. 평생 맞벌이 한 사람입니다. 나 때는 독박 육아, 독박 가사가 당연한 때였죠. 애 둘에 집안 살림에 맏며느리라 시댁 챙기기, 남편은 아침밥에 국 없으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이라 7시 반까지 출근을 하려면 새벽 5시에 일어나도 부족한 시간.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집구석은 난장판. 저녁 해먹이고 애들 씻기고 재우고 나면 빨래 돌리고 개키고 다음날 아침 준비해놓고 나면 12시 이전에 잠자리에 한 번 든 적도 없고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는 허리 한 번 못 펴고 죽어라 일하고 그 세월을 억울한 줄 모르고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는데 내 딸은 그런 개고생 시키느니 결혼 안 하는 게 낫고 무조건 전업주부 하거나 맞벌이 할 거면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댓글 달아요. 연애가 긴 것도 짧은 것도 아니지만 집안 좋고 모아둔 돈도 있고 부모님 노후 걱정 없으시고 조건 빠지지 않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는 거죠?
님의 행복한 길을 찾으세요. 결혼 전부터 저런 소리 들으면 애 낳고 육아에 살림에 맞벌이까지 안 하면 게으르다는 소리 듣고 삽니다. 결혼 제발 하지 마세요. 내가 맞벌이 할 거면 모아둔 돈 더 가져가며 반박을 할 거고 나머지는 부모님께 드리고 오겠다고 해보세요. 자기 혼자 몸으로 집을 사려면 얼마나 벌어야 하는지 감이 안 오나 봅니다. 이미 맞벌이 하면서 돈 가져오고 도와준다고 하는데 혼자 일하는 건 배알이 꼬이고. 님이 보는 눈을 높이세요. 저런 남자 뭐가 좋아서 인생을 걸어요. 취미생활 운동이 아니더라도 가져오는 돈만 10억인데 신부가 고약하다뇨. 남친님이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 대충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한 번 더 보세요. 맞벌이를 원하는데 그러면 난 내가 모은 돈만 가지고 결혼할 거야. 엄마 아빠가 나 편하게 살라고 주신 것들 가지고 결혼하는데 맞벌이 하면 내가 억울할 것 같아. 난 내가 맞벌이 하면 부모님한테 받은 거 다시 돌려드리고 결혼할 거야. 이때 남친 반응을 보면 대충 성향이 나와요. 판단은 님이 하시는 거고요. 남자네 엄마 성향으로는 며느리가 집에서 가사와 양육 및 맞벌이까지 완벽하게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마인드가 있어 보이네요. 님이 전업으로 결혼을 시작하겠다라고 해도 남편과 시부모님은 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노는 여자를 인식할 것이고 밖에서 돈 버는 남편 대신 집안일과 아이 양육이나 시댁 각종 심부름에 5분 대기조 마냥 부르거나 시키면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님이 결혼한다고 해도 남편 등골 뽑아서 편하게 노는 여자라는 생각이 남편과 시어머니 마인드일 테니까요. 님, 제가 님 입장이거든요. 결혼도 했고요. 시댁에서 사업 지원해 주셨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자식이 그렇게 하는 데는 부모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신부님, 사업 지원하시고도 준비되셨는데 일을 안 하면 집에서 노는 사람 취급하며 제가 갈 곳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돌아서면 밥 해놨는지 청소는 잘 해놨는지 검사하시고요. 아들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요리를 셰프처럼 해야 하는 줄 알고요. 애초에 둘이 살면 저 운동해서 닭가슴살만 먹으면 되거든요. 요리도 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리고 남편 없이도 혼자 잘만 살아요. 주부라는 이유로 그런 편한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면 결혼 안 합니다. 어차피 애 바로 가질 것도 아니었는데 왜 했는지 괜히 결혼해서 제대로 쉬지도 못했어요. 그냥 가정주부라는 제2의 직업이 생긴 거죠. 게다가 모든 사소한 거라도 고장나거나 하면 제 탓으로 돌려요. 집사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심지어 저는 부모님 용돈 말고도 실업급여 190만 원에 월세 받는 거 합치면 남편 버는 만큼 벌고 있는데도 차이가 나네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요. 아빠는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계셨기 때문에 저도 같이 일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좀 더 일다운 일을 하며 돈을 벌려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낮에는 엄마와 함께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합격을 하고 좀 더 욕심이 생겨서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공부 양도 그렇고 학비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 저의 걱정을 눈치챈 엄마가 어느 날 제게 통장 하나를 내미셨어요. 이거 네 앞으로 들었던 적금이다. 돈이 많지는 않지만 네가 전문대 1년은 버틸 만한 학비는 될 거야. 네가 열심히 하면 4년제 대학은 몰라도 전문대는 갈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한번 해봐. 이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하다. 저는 엄마의 마음이 느껴져서 통장을 들고 한참 울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마음먹고 공부를 시작해서 1년 뒤 전문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엄마는 잘했다고 너무 좋아해 주셨고 저도 엄마에게 감사하다며 감격의 눈물을 또 한 번 흘렸어요. 대학 생활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를 하느라
힘들기는 했지만 졸업하면 더 나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졸업을 했고 저는 대형 병원 원무과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타던 날 엄마 선물을 사고 삼겹살을 잔뜩 샀어요. 엄마, 많이 먹어. 지금은 삼겹살이지만 나중에는 소갈비 사줄 수 있게 돈 열심히 벌게. 엄마는 제 입에 구운 고기를 넣어주시며 엄마는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소갈비가 아니라 이게 더 맛있어. 넌 돈 모아서 네 살 길 생각해.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제가 받아오는 월급이 많아지니 엄마도 많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주변 정리도 하고 하루의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저를 좋게 봐주신 원무과 과장님은 저를 잘 챙겨주시고 엄마가 아프실 때도 병원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많이 봐주셨어요. 친구들은 대부분 첫 직장에서 힘든 기업들이 더 많다고 하던데 저는 좋았던 일들이 많아서 제가 참 행운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 남편도 만나게 되었고요. 병원 1인실과 특실,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자주 오던 남편은 어느 날 제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연정씨, 저 사실대로 말하고 시작할게요. 저 한 번 결혼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집에서 아내를 너무 괴롭혀서 저하고 사이까지 나빠지게 되어서 이혼하게 됐고요.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건 연정 씨와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서요. 저는 자신의 과거를 당당하게 밝히는 모습이 더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었기 때문에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과거 따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사장님에 비해 너무 많이 딸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딸리긴요. 영전 씨가 자기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왜요? 저는 직업 같은 것보다 자기 위치에서 맡겨진 일을 잘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유라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적극적인 남편의 대시로 저는 결국 사귀자고 했고 그게 결혼까지 가게 됐어요. 결혼 날짜를 잡고 남편은 제게 다짐하듯 말했어요. 본가 식구들이 우리 결혼 생활에 끼어들게 할 생각 절대 없어. 그러니까 우리 가족 초대하지 않는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래도 결혼인데 부모님들은 뵈야 되지 않아?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지만 정말 욕심도 많고 남들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야. 나 전과 같은 일을 또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끼리 조촐하게 하자. 저는 알겠다고 했고 그런 남편의 생각을 엄마에게도 전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부모를 결혼식에 안 부른다니. 왜 그렇게까지 해? 아쉽지만 오죽하면 그럴까. 그렇게 엄마는 이해하기로 했다고 해요. 나는 우리 딸만 행복한다면 결혼식에 물만 떠나도 좋으니까 편한 대로 해. 남편은 엄마에게 큰절을 하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게 많을 텐데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더 많은 사람들 초대하고 시부모님한테 사랑받는 모습도 보고 싶으셨을 텐데 제가 부족해서 이것밖에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아. 그만큼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 돼. 절대 우리 연정이 힘들게 하지 말고 연정이 부모 잘못 만나서 지금까지 한번 펴보지 못하고 일만 죽어라 한 아이야. 그러니까 자네가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줘야 돼. 그렇게 우리는 조촐하지만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남편은 교회에 전원주택을 직접 인테리어해서 정말 동화 같은 집을 꾸몄어요. 와, 내가 정말 이런 집에 사는 거야? 꿈만 같아. 그럼 이 집이 당신 집이야. 오늘부터 쭉 살 거야.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남편은 시댁에서 오는 연락을 철저히 차단했고 사는 데가 어딘지도 절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번 시어머니와 신우가 동네에 와서 저를 찾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길가에서 만난 거였어요. 시댁에서는 저희가 사는 동네까지는 알았지만 집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가 우리 아들 꼬셔서 집하고 인연 끊게 만든 그년이야? 그렇게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어찌나 민망하고 놀랐는지 몰라요. 남편한테 전화를 하니 남편은 자기가 오겠다며 절대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근처 카페라도 가자고 하니 신우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우리가 카페나 가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
당장 집으로 가. 앞장서. 얼마나 잘해놓고 사는지 보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집집마다 창문 열고 내다보는데 정말 너무 창피했지만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가는 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근처 카페로 모시라고 했거든요. 두 사람은 막무가내로 저를 붙잡고 흔들며 말했어요. 남자 하나 홀려놓고 뭘 네 마음대로 못해? 그걸 변명이라고 해? 얼른 가자고. 빨리 앞장서. 그만하세요. 빨리 앞장서라고. 그만하세요.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사는데 알려줄 것 같아요? 당장 그만하지 않으면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할 테니까. 남편이 호통을 치자 그제서야 팔을 놓고 가버렸어요. 저한테 나중에 두고 보자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안 되겠다며 당장 집을 내놨어요. 저는 꿈에 그렸던 집을 파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우리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돼? 당신이 오늘 그렇게까지 말했으니 어머니나 아가씨도 안 올 것 같은데. 당신이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이 동네까지 찾아왔으면 다음엔 우리 집으로 올 거야. 결국 저희는 집을 팔았고 저는 아쉬워하며 이사를 해야 했어요. 새로 이사한 아파트도 남편이 정성껏 꾸며서 정말 예뻤어요. 제가 너무 아쉬워하니 남편이 더 신경 쓴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고마워. 아니야, 다 우리 집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당신만큼은 상처받게 하고 싶지는 않아. 신랑은 제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저희는 아파트로 이사하고 1년 정도 행복한 신혼생활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제게 의논할 게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모습은 처음 보는 거라서 굉장히 긴장했어요. 사실 이혼한 그 사람한테도 연락이 왔어. 재혼해서 뉴질랜드 가는데 남자가 아이를 싫어한다고 아이를 데려가라고 하네. 그 사람이 보육원에서 자라서 가족이 없어. 엄마랑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데려오고 싶어도 참고 있었거든. 재현이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될까? 그런 걸 뭘 그렇게 고민하고 그래. 당신 딸이잖아. 아빠가 이렇게 했는데 그럼 걔가 어디 가겠어? 내가 그것도 이해 못할까 봐.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는 말만 계속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딸을 데려왔어요. 딸 아이한테는 엄마가 아파서 치료받으러 멀리 간다고 했습니다.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인 아이는 자꾸 우리 눈치를 보더라고요. 재현아, 이제 여기가 네 집이고 우리 집이야. 그러니까 마음 편히 가져.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순하고 품성이 밝아서 볼수록 정이 들고 예뻤어요. 저는 상처받지 않게 조심하면서 아이를 대했고 아이도 제 마음을 알아줬는지 어느 날 제 손을 잡고 친구들에게 가서 우리 엄마라고 이쁘지 않냐고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군요. 저는 딸 아이를 제가 낳은 것처럼 정성을 들였어요. 정말 아이가 어찌나 예쁘던지요. 핏줄은 아니었지만 진심으로 딸이라 생각했고 우리 딸도 그걸 알았는지 엄마 하면서 세상 사랑스러운 표현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도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연년생으로 아들 둘을 낳았어요. 집에 아이들이 많아지니 갑자기 시끌벅적해지더라고요. 딸 아이는 어린데도 제가 아들 둘 때문에 쩔쩔매면 옆에서 곧잘 도와주고는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나서도 딸아이의 엄마가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 딸이었으니까요. 아이들도 누나를 잘 따랐어요. 아이들이 한참 자랄 시기에 정말 정신없었지만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대학에 다니고 아들들이 중학교에 갈 무렵 남편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자꾸 마르고 헛구역질하는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가니 의사가 위암 3기라는 것이었어요. 정말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수술을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예후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남편 몰래 펑펑 울고 말았어요. 그런 중에도 남편은 자기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며 자꾸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순식간에 슬픔에 빠졌고 남편은 그 어려운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수술을 했지만 앞으로 항암 치료가 중요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될 거예요. 의사는 이 말만 하고 다시 수술실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남편 병간호를 하면서 힘든 날들을 보내게 됐어요. 딸아이가 학교 휴학을 하며 많이 힘이 되어 주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시댁에 연락을 했어요. 아들이 죽은 것도 모르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연락을 받자마자 하는 말이 아들들을 데려간다는 것이었어요. 네가 오죽 잘했으면 내 아들이 병에 걸리겠냐? 네가 재현이한테만 신경 쓰고 네 남편을 쭉쭉 빨아먹으니까 그렇지. 내 손자들까지 그렇게 둘 수 없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그 사람 아픈데 한마디 위로라도 해주셔야죠. 애들을 데려간다니요. 나 안 보고 산다는 놈은 나도 필요 없어. 그리고 걔집에도 필요 없다. 손자들은 얘기가 달라지지. 걔들은 우리 핏줄이야. 무조건 집에서 애들 짐을 빼서 아이들을 데려간다더군요. 저와 딸아이가 병원에 있고 바쁠 때 갑자기 벌어진 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데려간 뒤 연락을 끊어버렸고 저는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고 결국 변호사를 대동해서 남편이 나으면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각서를 받았어요. 그때는 그 정도로 만족해야 했어요. 일단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돈도 점점 바닥나고 있었거든요. 딸아이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보태는데 그게 또 제 옛날 모습 보는 것 같아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집안 형편은 점점 어려워지고 남편은 갈수록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딸 아이의 친이모라는 분이 불쑥 저를 찾아왔어요. 딸 아이의 친모는 어릴 때 보육원에 버려지면서 혼자 미국으로 입양됐다고 하더군요. 언니를 찾았는데 몇 년 전 뉴질랜드에서 사고로 죽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언니 대신 잠시만 딸과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대신 우리 집 병원비와 생활비를 보태주겠다고요. 저는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돈 때문에 아이를 보내는 것 같아서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찾아와 간청하더군요. 그 모습을 본 딸이 말했어요. 엄마, 나 이모하고 살다가 올게. 영영 이별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만 살다가 오는 거잖아. 그래, 우리 딸 마음이 그러면 그렇게 해. 근데 나 돈은 안 받을래. 꼭 그 돈하고 바꾸는 것 같아. 그런 말 하지 말고 받아. 우리 형편 생각해서 도와주는 거라니까. 딸은 어른스럽게 저를 위로했고 얼마 후 친이모와 미국으로 떠났어요. 솔직히 딸의 친이모가 보내준 돈이 적지 않아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더 정성을 쏟았고 아들한테도 연락을 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자주 오던 아들들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끊어지더라고요. 저는 남편 병간호를 하며 마트 캐셔로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바빠서 이른 아침에는 이른 대로 밤이면 늦은 대로 신경을 못 쓰기는 했어요. 종종 연락을 해봤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몇 년 후 남편은 결국 암이 온몸에 퍼져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이 아들들은 대학교에 들어가 저도 모르게 군대에 갔더군요. 그런 것도 모르고 하나도 챙겨주지 못한 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이제부터라도 그동안 못한 것까지 다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이 저한테 오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 거니까 할머니한테 각손이 어쩌니 그딴 말로 협박하지 마. 누나, 우리 친누나 아니라며? 도망간 아빠 전부인 딸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뒷전이고 남의 딸만 챙겨? 같은 여자라서 그런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어. 나 너희 차별해서 키운 적 없어. 큰아들이 코웃음 치며 말했어요. 우리도 이제 알 거 다 아니까 그만해. 할머니한테 다 들었어. 엄마가 아빠 가족들하고 못 만나게 만들려고 우리도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나중에 데려가니 어쩌니 한 거잖아.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그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아이들은 이미 시댁에서 한 얘기를 진실이라고 믿고 있어서 소용이 없었어요. 둘째는 꼭 저를 비웃는 것처럼 빈정거리며 말을 하고는 가버리더라고요. 이제 혼자서 잘 살아보세요. 저희 괜히 찾아오지 마시고.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니가 오더니 무작정 남편의 재산을 내놓으라는 거였어요. 네가 내 아들 망가뜨려 놔서 벌어놓은 돈 있잖아. 그거 당장 내놔. 넌 그거 가지고 있을 자격도 없으니까 내놓으라고. 어머니, 저 돈 없어요. 그 사람 병원비로 다 쓰고 생활비도 모자라서 제가 마트 나가서 일한다고요. 내가 내 아들 재산도 조사 못할 것 같냐? 내가 뒷조사를 하기 전에 네가 순순히 내놓는 게 좋을 거다. 자꾸 아들들까지 전화해서 할머니한테 돈을 주라는 거였어요. 엄마,
그만큼 누렸으면 남는 건 할머니 주는 게 맞지. 엄마도 양심이라는 게 좀 있어봐. 저는 다른 건 다 참아도 아들들한테 오해받는 게 너무 힘들고 슬펐어요. 밤새 남편 통장을 뒤져보니 그나마 조금 남은 게 하나 있더군요. 저는 아들들한테 주는 거라는 마음으로 그 통장을 시어머니에게 줬고 예전에 남편의 인테리어 업체를 친구한테 넘기고 받았던 지분을 다 시어머니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저는 고된 일상을 시작해야 했어요. 집안에 돈 될 만한 것 다 팔아봤지만 얼마 되지 않았고 저는 식당에 취직을 해서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반찬 만드는 일을 하게 됐어요. 일하다가 너무 힘들면 남편 생각에 눈물을 쏟은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아들들은 가끔씩 저를 찾아와 돈을 달라고 했어요. 액수가 용돈 정도가 아니라 항상 100단위였어요. 겨우 벌어놨던 돈들을 주고 나면 아들들은 다시 연락을 끊었고 잊혀질만 하면 찾아와서 또 몇백만 원씩 요구했어요. 저는 이게 다 내가 내 손으로 못 키워서 생긴 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벌리는 손들을 받아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일을 무리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몸이 많이 상해서 저도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누워있으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만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집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보자마자 하는 말이 집에서 나가라는 것이었어요. 애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되겠니? 네가 내 손자들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러면 이 집이라도 내놔. 어머니, 이 집은 안 돼요. 제가 왜 이 집을 못 팔고 있는데요? 이거 다 그 사람이 직접 고치고 꾸민 거예요. 그 사람 손때가 묻은 집을 어떻게 팔아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엄마, 아파서 일도 못 나가면서 어떻게 해줄 건데? 나랑 석준이 벤처기업 만들 건데 하나라도 보태줘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돼서 어떻게 자기 인생만 생각해? 그래도 이 집은 안 돼. 내가 어디 돈 구할 데 있는지 알아볼게. 한두 푼도 아니고 누가 엄마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그래? 시어머니와 큰아들도 코웃음 치며 비웃더라고요. 내가 내 아들 집 팔겠다는데 네가 왜 막냐? 나는 정당한 권리 찾는 거야. 그리고 얘들도 친손사고. 너보다 얘들이 이 집을 가지는 게 맞지. 그동안 여기서 편하게 살았으면 이제 물러날 때도 됐잖아.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제가 다른 건 다 해도 이 집은 절대 안 된다며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아들들은 어디서 큰 소리를 내냐며 화를 내더니 조만간 나가게 될 거라면서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남편 사진을 붙잡고 밤새 펑펑 울면서 어떻게 하냐고 했지만 뾰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일주일 넘게 시어머니와 아들들한테 시달리는데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야 재현이. 나 한국 들어가.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 그냥 눈물만 쏟아지더라고요. 재현이는 왜 울기만 하냐며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고 저는 그동안 쌓였던 것이 터져서 딸한테 모든 걸 다 털어놓았어요. 자기가 갈 때까지 잘 버티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아들들이 다시 오는 날이 됐어요. 너 진짜 끈질기구나. 하기는 그러니까 내 아들 잡아먹고도 이러고 살지. 내가 오늘은 짐 챙겨놓고 있으라고 했는데 뭐 한 거야? 그러더니 아들들한테 짐을 챙기라고 하더군요. 애들이 제 짐을 챙겨서 막 거실에 내다 놓는데 딸아이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니 저한테는 할머니도 아니죠. 이선자 씨죠? 저는 오늘 신유정 씨 법정 대리인으로 왔어요. 딸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딸은 미국에서 공부해서 국제 변호사 자격증을 땄고 한국의 대기업 법무팀에 취직을 했던 것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가 되자 딸이 그것을 알고 회사에 말해서 출근 날짜를 미루고 제 변호를 맡았어요. 이선자 씨는 이 집에 대한 아무 권리가 없어요. 이 집은 아빠 김상호 씨의 집이니까 상속도 자녀들한테 권리가 있고요. 그 관리는 배우자의 일이고 그동안 아들 김성진, 김성윤이 받아간 돈을 따져보면 두 아들도 이 집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주 또박또박 조리 있게 말하더군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와 아들들은 찔려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물러났어요. 저는 딸을 붙잡고 그동안 서름에 엉엉 울고 말았어요. 엄마 걱정 마. 이제 내가 엄마 곁에 있을 거니까 아무 걱정 마. 그동안 공부 때문에 연락 많이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딸은 엄청난 소식을 저에게 알려줬어요. 남편이 죽기 전 딸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맡긴 재산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가 저러니 아빠가 미리 돈을 다 써놨네. 남편은 제가 마음이 약해서 재산을 저에게 남겨봤자 어머님께 다 뺏길 줄 알고 따로 모아둔 재산을 딸이 독립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오픈하기로 유언장을 써서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를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요. 그걸 알게 된 아들들이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전과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엄마, 우리한테 섭섭한 거 있으면 풀어. 우리도 엄마한테 섭섭한 거 다 풀게. 이제 남처럼 지내지 말자. 나는 그냥 우리가 남처럼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너희도 내가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섭섭한 게 많겠지만 난 그래도 내 힘을 다해서 너희가 해달라는 돈 다 해줬어. 그런데도 너네는 할머니랑 와서 이 집까지 뺏으려고 했잖아? 나 그거 절대 용서 못해. 이 집에서 날 끌어내려고 해? 지금까지 해왔던 거 난 평생 잊지 못할 거다. 난 그런 친아들보다 내 딸 재원이가 좋아.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갈 길 행복하게 살아. 니네 할머니랑 오손도손 살면 되잖아. 내가 키우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할머니와 한통속이 되어서 저를 괴롭힌 걸 생각하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들들도 더 이상 저한테 오지 못했고 시댁에서도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게 되었어요. 그 이후 저는 딸의 보살핌을 받으며 잘 살고 있어요. 딸이 결혼을 해서 사이도 생겼고요. 딸은 해외 출장을 다녀와서 좋은 데가 있으면 휴가 때 꼭 저를 데리고 간답니다. 그냥 제가 행복한 것만 생각하며 살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 좀 편히 살아도 되는 거겠지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세요. 결혼 3년차 29살에 100일 된 아들 둔 엄마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 열받아서 참고 참다가 시댁에서 뒤집어 엎고 나왔습니다. 지금 온몸이 떨리는데 만약 뒤집어 엎고 나오지 않았다면 체증으로 쓰러졌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일단 저희 친정에는 주말에 미리 다녀왔습니다. 이틀 머무르고 시댁에 월요일에 와서 오늘 낮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받아서 아기 데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시댁 소개부터 해야 설명이 가능할 것 같네요. 신랑 누나인 작은 형님은 결혼은 했지만 아기가 없어요. 그리고 작은 형님은 시부모님 다 살아계셔서 제사 지낼 일이 없어서 명절에는 항상 시댁으로 오십니다. 작은 형님은 와서 이것저것 잘 도와주세요.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고단한 시댁 생활에 한 줄기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월요일부터 시댁에 가서 포대기 하랴 시어머니 도와주랴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기 보는 것만으로도 쉽게 체력이 떨어지고 정신이 없는 저인데 시댁까지 가서 일을 하려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기는 모유 수유 중이라 도와드리다 울면 맘마주고 그러다 잠들면 또 가서 도와드리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 저도 정말 지쳤습니다. 그렇지만 아기가 낮에 잠을 안 자요. 그래도 시댁에 가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 옆에 전보의자에 앉혀놓고 도와드릴 건 최대한 도와드렸습니다. 아기는 제 맘도 모르고 울기도 많이 울고 칭얼거려서 힘들었네요. 정 안 된다 싶으면 아기 아빠한테 봐달라 하기도 하면서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아기를 종일 보는 것도 아니고 잠깐 봐주면서 힘들다 그러길래 아빠가 아기를 봐야지 누가 봐. 그럼 오빠가 엄마 도와드려. 내가 아기 볼게. 이러니까 그제야 군말 없이 봐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 집이라고 완전 드러누워서 TV 보고 처먹고 자빠져 자고 애 보고 일하느라 정신없는 저는 어느새 안중에도 없고 푹 쉬고 있더라고요. 정말 어찌나 꼴보기 싫던지 그래도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로 싸우기 싫어서 이 악물고 참았지만 정말 얄미웠습니다. 오늘은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제사상 차릴 거 준비하고 있었죠. 아기 때문에 잠도 설친데다가 저희 집이 아니니 영 불편해서 컨디션이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사상에 올릴 과일을 준비하다가 배를 통째로 올려놓았더니 어머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윗부분만 깎아서 놓아야 하는데 통째로 올려놓았다고 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삼색나무를 접시에 옮겨 담다가 실수로 조금 흘리고 말았죠.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는 여태 그런 것도 못하냐? 이런 것도 못하면서 우리 아들 밥이나 잘 차려주겠어? 점점 더 말라가는 것 봐, 우리 아들. 너는 살찌는데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말라가니? 너만 맛있는 거 잘 먹는 거 아니냐? 이러시더라고요. 여기서도 참 불쾌했는데 그래도 한번 참았습니다. 어른이니까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겠거니 하고, 자기 아들이 걱정되겠거니 하고, 제가 실수한 부분이니 넘겨야겠다 싶었죠. 아무튼 제사를 지내고 식구들끼리 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 먹고 치우고 설거지 하려던 찰나에 아기가 울어서 맘마주려고 가는데 시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손주가 참 효자네. 엄마 일 안 시키려고 때 맞춰서 우네. 너는 좋겠다. 아들 덕에 일 안 해서. 덕분에 우리 딸만 죽어나게 생겼네. 이러시더라고요. 여기서 쌓였던 게 좀 터져서 시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여기 와서 일을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했고, 월요일부터 와서 설거지, 손빨래, 밥상 차리고 치우고 요리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뭐가 일을 안 해서 좋다는 거예요. 제가 좀 부족해서 성에 안 차셔도 수고했다 한마디 해주시면 저도 더 기분 좋게 할 수 있을 텐데 정말 너무하세요. 이러니까 시어머니가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지금 가정교육 못 받은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버르장머리 없이 대들고 있어. 아주 싹수가 없어. 너희 집에서도 이렇게 배웠니? 하시길래 저 싹수 없는 거 아니고 맞는 말 했는데 뭐가 문제죠? 그리고 여기서 가정교육이 왜 나오며 저희 집 이야기가 왜 나와요? 그러면 땡땡 아빠는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저렇게 제사 때마다 차어 누워 있는 건가요? 하고 대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거냐고 당장 사과하라고 소리치더라고요. 제 편은커녕 거기서 소리 지르며 자기 엄마 편을 드는 신랑을 보고 거기서 완전히 열받아서 그랬습니다. 너는 우리 집에 가거나 여기 와서나 처먹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주제에 뭔 자격으로 그런 소리를 내뱉어? 네가 애를 잘 봐주기를 하냐? 그렇다고 나한테 고마운지를 아냐?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아는 주제에 나불대지 마. 내가 아니면 혼자 밥도 못 먹는 주제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또 남편한테 무슨 말버릇이냐고 소리를 지르시길래 남편도 남편다워야 대접을 받고 사는 거예요. 요새 이런 남편 데리고 사는 멍청한 여자 없어요. 뭐 가정교육 이야기 하시는데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뭘 배운 거예요. 먹고 사는 법이 제일 중요한 법인데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고 커피 하나 자기 손으로 못하는 남자. 정말 집에서 뭘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렇게 무능하고 할 줄 아는 거 없는지 저야말로 정말 궁금하네요. 그렇게 이 사람 편들고 사실 거면 어머님이 데리고 사세요. 저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요. 했네요. 시어머니는 그대로 아무 말도 못하시고 쳐다만 보시고 남편은 우리 엄마한테 무슨 예의 없는 행동이냐고 우악스럽게 굴면서 개소리만 하길래 네가 감히 나 호강시켜주겠다고 결혼하자 해놓고 지금 이런 수모를 겪게? 다시는 너 나랑 같이 살겠다. 어쩐다 그딴 소리 하지마. 내 새끼는 내가 데리고 살 테니 너는 엄마나 끼고 살아. 고마운 것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놈. 그러고 나왔습니다. 따라 나와서 왜 이렇게 화가 났냐며 꼴이 있는 것 마냥 엉덩이 살살 흔들면서 왜 그러냐 하길래 엄마나 모시고 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길로 아기 데리고 친정으로 왔고 지금 저희 친정집 앞에서 전화 오고 카톡이 오는데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엄마 편에 서서 말할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너 오늘 고생한 거 아는데 조금만 참지 그랬냐. 앞으로는 안 그럴 테니 그만 화 풀고 연락 좀 받아라 라면서 뻔한 소리만 하고 있네요. 정말 모든 게 가식 같고 남의 편 같으면서도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은 심정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눈물도 나오지 않는 제 심정 아실까요? 친정으로 무작정 오기는 했는데 저희 부모님도 큰 집에 가셔서 아직 안 오셔서 지금은 이 상황을 잘 모르시거든요. 이따 오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부모님 오시면 분명 들어오라 할 텐데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그 부분이 제일 막막합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피곤한지 곤히 잠들어 있는데 만감이 교차하네요 정말. 후기. 시간이 벌써 3년쯤 흘렀네요. 후기를 쓰려면 그날 일부터 써야겠죠. 그날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신랑이 저희 부모님하고 마주쳤죠. 그래서 부모님이 왜 여기 서 있냐고 하니까 저랑 싸워서 그랬다고 했더군요.
영문을 모르시던 부모님은 집으로 남편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시고는 저한테도 자초지종을 물어보길래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 보는 것도 귀찮아하고 나는 시댁 가서 전 부치고 설거지하고 상 차리고 치우고 공둥이 붙일 시간도 없이 일했는데 배려도 걱정도 없었고 고마움도 없었다고. 그리고 밥상 치우려고 하니 아기가 울어서 수유하러 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나한테 우리 손주가 참 효자네, 엄마 일 안 시키려고 때맞춰 우네, 애 너는 좋겠다, 아들 덕에 일 안 해서 덕분에 우리 딸만 죽어나게 생겼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나도 화가 나서 맞받아 쳤더니 버르장머리 없고 싹수 없다고 했다고. 그리고 오빠가 시어머니 편들면서 나한테 사과하라고까지 했다고. 있는 사실 그대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으신 저희 부모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시댁에서 일을 많이 하면서 하녀처럼 지낼 줄은 생각지도 못하신 거죠. 남편에게 바로 쏘아 붙이셨습니다. 땡서방은 집에 가서 먹고 자고 놀고만 했나? 우리 딸 하녀처럼 부려 먹으려고 시댁 데리고 간 건가? 애 낳은 지 3개월밖에 안 된 애를 저렇게까지 부려 먹어야 속이 시원하냐? 상식적으로 아직 몸도 다 추스리지 못한 애가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걸 모르겠어? 도와주고 커버 쳐주지는 못할 망정 같이 애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나? 내가 땡서방 잘못 본 것 같다. 애를 우리 딸 혼자 키우는 거야. 이럴 거면 우리 딸이랑 이혼해. 내가 금이야 오기야 키운 우리 딸 그 집 하녀 시키려고 키운 거 아니야. 시댁 가서 하녀처럼 일하라고 애주중지 키워서 시집 본 거 아니네. 그리고 시어머니 전화번호도 알려달라고 그래서 알려줬습니다. 그러니 엄마께서 직접 전화하시더라고요. 저희 딸한테 버릇없고 싹수 없다고 하셨다고요?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막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돈 아들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겁니다. 당장 우리 딸한테 사과하세요. 안 그러면 애들 이혼시킬 겁니다. 그리고 사돈께서도 딸이 있으시면서 어떻게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애한테 그렇게 일을 시키실 수가 있죠? 막말로 제 딸 조상이 아니라 땡서방 조상님이잖아요. 그럼 땡서방이 제사 음식 차리는 게 맞지 않나요? 여태 가서 이런 취급받고 살았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납니다. 정말 저는 이런 취급받고 살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긴 말하지 않겠어요. 더 이상 내 딸 그 집에 못 보내니 애들 이혼시키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엄마께서 그러셨다네요. 아이고 사돈 노여움 좀 푸세요. 저도 화가 나서 말을 막 한 거지 며느리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일이 너무 커져버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며느리도 딸처럼 생각하겠으니 이혼이란 말은 하지 마시고 화를 좀 풀어주세요. 근데 저희 엄마께서는 필요 없고 애들 이혼시키겠다 하고 끊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연이어 바로 저한테 연락이 오길래 저는 차단해버렸습니다. 더는 보기도 싫고 대꾸하기도 싫고 해서요. 그리고선 신랑한테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더는 땡서방 얼굴도 보기 싫으니 가라고. 그러니 신랑은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엄마는 다 필요 없으니까 가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방에 들어가셨고요. 신랑이 저한테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게 다 미안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주면 반복하지 않겠다고. 그치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이혼 서류를 떠서 보낼 테니 작성해서 가지고 오라.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신랑은 계속 잘못했다고 앞으로 절대 안 그러겠다고 앞으로 네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네 편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듣기 싫어 경찰 부르기 전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저도 방으로 들어갔어요. 혼자 거실에 1시간 정도 있다가 간 것 같네요. 그리고 며칠 뒤 이혼 서류를 준비해서 작성한 뒤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퇴근하고 왔더라고요. 이혼 서류 내밀면서 여기에 작성하고 도장 찍으라고. 그러니까 손발이 닳도록 빌더라고요. 그래서 필요 없으니 빨리 작성하라고 진흙탕 싸움하기 싫으니 좋게 좋게 끝내자고. 어찌어찌 해서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 내일 접수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이제 볼일 다 끝났으니 가라고 했고요. 근데 안 가고 계속 손발이 닳도록 빌고 저희 부모님께도 빌더라고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며 그래서 그랬습니다. 어차피 서류는 나 혼자 접수해도 되니까 당분간 떨어져 있으면서 생각 좀 해보자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을 거의 떨어져 지냈습니다. 퇴근하고 거의 친정에 매일 와서 손발이 닳도록 빌고 빌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헬스케진 모습이 좀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해서 6개월이 지난 후에 집에 갔습니다. 아기 데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변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시집살이 시키거나 잔소리하려고 하면 자기가 먼저 나서서 중재하더라고요. 그리고 명절 때도 자기 혼자 다녀오고요. 집에서 집안 살림, 육아, 뭐든 자기가 다 하려고 하고요. 아무튼 정말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아직 이혼 서류는 제가 가지고 있고요. 또 한 번 그러면 정말 이혼하려고 마음먹고 있거든요. 3년이 지난 지금 시어머니 목소리 들은 적도 없고 뵌 적도 없습니다. 집에 오려고 하면 신랑이 나 이혼하는 걸 보고 싶으면 집에 오라고 난리를 쳐놔서 오시지도 않으시고요. 아무튼 신랑이 이렇게 변하니 저도 살만 나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신랑한테 화났던 마음 푸시고 잘해주시고요. 명절이 되면 저는 그 고된 시댁 가는 거 대신해서 친정에서 푹 쉬기도 하고 여행도 가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친정 모임에서 남편이 설거지 당번을 하기도 하고요. 글이 좀 길었죠. 아무튼 정말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요새 문득문득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뱉지 못하고 참고만 살았다면 지금의 내 모습은 어땠을까? 혹은 만약 그때 남편과 이혼했다면 지금 나와 아이의 모습은 어땠을까? 만약 우리가 엄마가 저보고 이혼은 안 된다며 참고 살으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무조건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시고 시댁과 남편에게 호통친 엄마를 생각하면 정말 눈물나게 감사하고 지금까지도 벅차오르네요. 어쨌든 저희는 큰 폭풍 같은 시간을 극복했고 셋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기에 그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조언해주신 여러분들의 덕분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지난 갈등을 교훈 삼아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랬는데 님 남편은 정말 다르네요. 그래도 나쁜 남편만은 아니었나 봅니다. 님과 아이가 소중했나 봐요. 시댁은 시간이 지나면 보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남편이 내 편이라면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행복하시다니까 덩달아 저도 기쁘네요. 님 가정에 계속 평화와 행복만 있길 기원할게요. 댓글이 우리 엄마 연세가 80이시라 남편한테 설거지라도 한번 시키면 요즘 시대는 남자한테 불쌍한 시대라고 저 붙잡고 그러지 말라고 하시고 친정 한번 가면 시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왔냐고 꼭 물어봐요. 시아버지한테 잘하라는 소리는 귀에 박히게 하고 저도 결혼 초반 명절에 갔더니 아들이 할 거 뭐 있냐고 저만 음식 준비 시키더라고요. 엄마한테 말했더니 뭐 어쩔 수 있네요. 며느리는 다 그런 거라고. 오빠는 이제 겨우 40대 중반이 됐는데 가부장적이고 어떨 땐 친정도 가기 싫습니다. 부모도 천차만별이에요. 딸이 사돈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바로 화내서 이혼시키는 친정 부모도 있지만 사위가 바람 폈는데도 네가 참아라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글쓴이가 부모 복이 많은 거예요.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사연으로 매일 저녁 7시 30분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